음, 이번에 이제 기업을 설립 중에서 절차 중에서 개인 기업의 설립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완연한 봄인데 여기 앞에 그림을 하나 넣는 것도 보니까 수영보들이 이제 막 물이 올라서 연녹색의 그 잎을 싹 틔우고 있는 이런 약동하는 계절을 표현한 겁니다. 따뜻해 보이죠? 또 뭔가 좀 생동감이 좀 있는 것 같고 좋은 계절입니다. 올 따라서 어떻게 꽃도 피는 것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질 않네요. 꽃들도 바이러스에 오염이 됐는지 영 이렇게 보면은 예전에 보던 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어제도 주말인데 동네에 이렇게 산책을 하고 또 해보니까 예전엔 필 때 한번 벚꽃 같은 것도 한 번에 확 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피는 곳이 있고 또 아직 덜 핀 데가 있고 또 지는 곳이 있고 이게 편차가 좀 같은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좀 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무식하면 용감해진다고 나무를 전종을 한다고 그러죠. 꽃나무도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가꾸기 위해서 필요 없는 가지는 잘라주고 또 앞으로 필요한 가지는 더 육성을 시키고 해야 되는 것인데 몽당연필처럼 말이지 그냥 가운데 굵은 것들을 그냥 뚝뚝 잘라놔 가지고 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야 이것도 이거 알고 있는 전문가가 했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기 개인기업이 설립 절차인데 우선 뭐 사업 아이디어를 이제 선정을 해야 되겠고 결정이 나면 이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또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때 사업 규모를 결정해야 되겠죠. 사업 규모를 뭐,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한다고 할 때 뭐 10평짜리로 할 거냐 아니면 큰 뭐 50평짜리로 할 거냐 아니면은 또 건물을 독채를 할 거냐 이런 규모를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형태를 결정하는 거죠. 뭐 제조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서비스업을 할 것이냐 뭐 그런 쪽에 이런 쪽에 이제 기업의 형태를 결정하고 그 인허가 사항을 취득하고 업종 관장 소관 또 부처에서 인허가를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사업자 등록증은 소재지 세무서에 등록을 하면은 이건 7일 이내에 나옵니다. 대체적으로 한 4일에서 5일 정도 되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개시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뭐, 사업 개시를 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을 시작한다. 꼭 어려운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개인 사업을 시작을 한다. 이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3번. 요게 42번까지 있는데 지금 33번 앞으로 1시간 정도 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뀌었나? 어떻게 된 거냐? 다음에 이제 주식회사의 설립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식회사를 대부분 다 하죠. 일반 소규모 자영업자를 제외해놓고는 대부분 이제 주식회사라고 보는데, 요거는 규모가 대체적으로 제조업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이런 부분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진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주식회사란 자기가 인수한 주식의 금액 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한 출자 의무를 질 뿐 회사 채권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유한 책임이란 얘기죠. 주주만으로 구성되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대신 수입도 배당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서 책임을 조금 지면 배당도 조금 받는 것이고, 책임을 무한하게 지면 배당도 이익이 났을 경우에 무한히 자기가 수익금을 배당해 갈 수 있는 거죠. 주식회사의 설립은 3인 이상의 발기인이 발기인 조합을 구성하여 상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 작성, 주식 인수 및 주금 납입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법원에 설립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 3인 이상 이것도 틀린 거예요. 요즘은 1인 주식회사도 있습니다. 1인. 혼자 100%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주식이 예전에는 7인에서 3인으로 바뀌었다. 지금 개인 1인 이상의 발기인이면 되는 거예요. 설립 형태는 여기도 이제 발기 3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1인이면 됩니다. 그 1인 이상이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발행주식 총수를 인수하는 방식을 설립해서 설립자가 간단함. 이렇게 설립 절차가 아주 간단하죠. 요거는 사실 출자자가 한 명일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법무사 사무실이나 이런 데 가서 그 설명만 해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 받고, 수수료가 이제 되게 한 5만원에서 한 40만원 정도 규모에 따라 좀 다른데, 그걸 내면은 거기서 정관 작업이고 뭐고 다 해줍니다. 다 해주고, 거기 이제 내가 사업 아이템이 뭐다 설명을 해주고, 또 얼마 정도의 자본금을 가지고 시작을 할 거다. 자본금 시작할 때는 최초의 투자 자금, 그것만 가지고 그것만이 이제 자본금이 되는 겁니다. 자본금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오래된 기업들은 자본금이 아주 상당히 적은 경우도 있어요. 적은 경우도 있는데, 적으면서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에요. 수익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이제 무조건 자본금이 커야 된다, 이런 편견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 자로서 실질적으로 주식회사의 설립을 기획하고 그 설립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1인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를 해야 됩니다. 내 외국인 법인, 자연인 관계없이 미성년자도 법정 대리인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뭐 누굴 차별하는 게 없어요. 내국인, 외국인 뭐 아니면은 또 뭐 미성년자도 이거 법정 대리인, 그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은 가능하다. 그래서 부를 세습하기 위해서 작은 회사를 자본금 적게 만들어서 자기 손자나 아이들 중에 주는 경우도 있고, 자식한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감을 그쪽으로 몰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일감 몰아주기 이게 불법으로 돼 있지만은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네들 이익 볼 거를 그 회사로 이익을 집중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회사를 키워서 자동적으로 후손에게 물려주는 그러한 그 편법을 쓴 적이 많이 있어요. 다음 34번. 모집 설립. 발기인 4인 이상의 주식의 일부를 인수하고 나머지 주주를 모집하여 인수하게 하는 방식으로 설립한다. 설립 조건은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이것도 5천만원이 아니고 100원 이상이에요. 100원 이상. 금액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얼마 이상, 이게 필요가 없다고. 이게 바뀐 지가 언젠데. 벤처비교육은 2천만원 이상. 2009년도에 개정된 거죠. 벌써 거의 10년 된 법이란 말이에요. 여기도 아까 설명한 대로 현재 법적으로는 여기 써놔야 되겠다. 일주 금액이 100원 이상으로 1주 이상이면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거기에 뭐 이 저 수수료라든가 뭐 비용을 하게 되면 최소한 100만 원은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 대체적으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운영비 뭐 몇 달 그 임금 이런 거 하다 보면 돈 1,000만 원 그냥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개 한 1,000만 원짜리 주식회사가 꽤 있어요. 그런 걸 뜻하는 것이고, 그게 뭐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라는 건 이건 말이 맞지 않아요. 그리고 주주 구성은 발기인 설립 3인 이상 모든 모집 설립인 4인 이상. 주주 구성 이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1인 이상이에요. 1인 이상. 이것도 1인 이상. 모집 설립인 이것도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대표이사 1인, 이사 2인. 이사도 이건 뭐 1인으로도 상관없어요. 이사가 없어도 괜찮아요. 공명하면 되겠네. 그리고 감사 1인, 감사 1인은 꼭 있어야 돼요. 감사는 주주가 아니래도 상관없습니다. 되게 본인이 주주가 되고 부인이 감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가까운 지인, 주식이 없어도 되니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일주일 금액은 묘 1,000원인데 100원입니다. 100원 이상이면 돼요. 100원. 균일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건 주식이 한 주가 뭐 만원짜리고 또 어떤 주식은 100원짜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식이 항상 액면가가 예를 들어 5천원이 5천원짜리고 다 통일돼야 되고 만원짜리 만원짜리 다 통일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식이 어떤 건 100원짜리 몇 개, 뭐 5천원짜리 몇 개 이렇게 섞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건 균일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유가증권 상장 규정에서 액면 가액이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5,000원 중에서 택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원짜리로 할 것인지 200원짜리로 할 것인지 대개 이제 1,000원짜리로 처음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면 주식수가 그래도 좀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1,000만원 투자했는데 예를 들어 1,000주야. 1,000주는 해야지. 그래 그 만주는 해야지. 뭐 500주 뭐 300주 이렇게 해가지고 있어요. 액면가를 높일 필요가 없다 이거지. 매매되고 파는 경우도 별로 없는 상장사 아니고는. 설립 절차는 발기인 조합 설립, 발기인의 구성. 그 발기인 조합은 발기인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이 의미가 사실 없습니다. 여기 돼 있으니까 그냥 보고 의미가 없어요. 그 주식사 설립을 위한 업무 추진을 합의하고 발기인 조합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리고 회사가 성립하면 자동 소멸된다. 발기인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회사가 설립되면. 근데 대개 발기인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이 회사의 조직 구성원으로 참여를 해서 일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론적으로만 그렇다는 얘기죠. 그럼 35번 주식회사 설립 절차. 첫 번째 이제 발기인 조합을 설립을 하고 정관 작업을 해서 정관을 또 인증을 받습니다. 인증을 받는 것은 주주들로부터 인증을 받는 거죠. 발기인으로부터. 그리고 주식 발행 사항의 결정을 하고 주식을 언제 발행할 것인지. 그리고 발기 설립은 발기인의 주식 인수, 그리고 주금의 납입, 현물 출자를 포함한 거죠. 현물 출자가 이제 뭐가 있냐면 기계를 가지고 온다든가 아니면 건물을 가지고 온다든가 이런 그 현물들이 있어요. 원자재를 가지고 온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현물 출자도 가능합니다. 이사와 감사의 선임, 그리고 설립 경과의 조사, 변태 설립 사항의 조사. 여기 왜 이렇게 됐냐?
요 사자가 숨었네. 이렇게 되면 이제 창립총회를 개최를 해서 법인 설립 등기를 하고 법인 설립 신고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기 이제 주식 발행 사항의 결정이 되면은 발기 설립이 있고, 여기 모집 설립이 있습니다. 모집 설립은 발기인에 의한 주식 인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주주의 모집 및 주식의 청약, 청약이 있고, 또 주식의 배정과 인수가 있습니다. 돈을 주고 주식을 배정받겠죠. 주금의 납입 현물 포함해서예요. 여기 포함자가 여기 빠졌습니다. 포함, 여기도 포함, 여기 조합, 그리고 변태설립상의 조사, 이거는 저 중소기업법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원을 받을 때 이게 요건에 맞는가, 이거를 또 보게 됩니다. 변태 설립도 있죠. 페퍼 컴퍼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는 겁니다. 36번. 정관의 작성. 정관, 실질적으로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규약입니다. 발기인 전원이 정관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정관이라는 것은 그 회사에 운영할 헌법과 같은 거예요. 정관대로 움직여야죠. 회사의 기본 법이기 때문에. 정관상의 기재사항은 절대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재하지 않으면은 정관 자체가 무효화되는 거, 이런 건데, 이건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상호, 회사 이름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것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한 주당 금액, 그리고 회사 설립 시 발행 주식의 총수, 그래야 실질적인 자본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1주주의 금액이 나와야 되고, 설립 발행 주식의 총수가 나오면은 여기 곱해지면은 바로 이제 자본금이 되겠죠. 본점의 소재지, 어디다가 세금을 내야 될 것인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에 본사를 둘 것인지 아니면 지방에 본사를 줄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인허가사항이라든가 세제 문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관련 사항이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공모하는 방법, 또 일괄적으로 뭐 위탁할 것인지 아니면 직접 할 것인지, 지금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요게 이러한 8가지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상대적 기재사항은 기재하지 않아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정관 자체에는 영향이 없지만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현물 출자자의 성명, 발기인이 받는 특별 이익, 나중에 배분 문제 때문에 그렇죠. 배분과 또 주식 보유율, 이게 정해지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현물로 출자했는데 이 사람이 누가 현물로 출자했는지 명기되지 않으면은,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죠. 그 경영권을 뺏고 몇 프로 때문에 어려워지고 이런 경우가 있죠. 근데 현물 출자자의 성명이 기록이 되지 않으면은 이거는 나중에 이것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경영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되기 때문에요. 경영권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배당에 대한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죠. 현물 출자는 여기서 나와 있듯이 금전 이외에 담보물이라든가 아니면은
자동차라든가 중장비라든가 뭐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포함시키는 겁니다. 이 대상은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특허권, 광업권, 상호 및 영업상의 비결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와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입니다. 그 현물주자 중에서 여기 이제 보면은 광업권은 예전에 이제 뭐 탄광이랄지 광산 이쪽에 하는 것이고, 상호 및 영업상의 비결 이거는 뭐 신한 등록이랄지 해가지고 로고를 사용하는 비용을 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자회사 만들어서 로고를 같이 쓰게 만들고 로고 값을 또 받는 지적재산권이라고 받는 그런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사는 뭐 알다시피 바로 현금화가 되는 그런 자산을 동산이라고 하고, 부동산은 뭐 건물, 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유가증권은 뭐 말 그대로 어느 주식을 뭐 이쪽에 그 회사 소유로 한다든가, 그리고 또 뭐 상품권을 몇 개를 가져와서 그거 뭐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그 특허권, 이거 뭐 지적재산권이겠죠. 벤처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특허권도 몇 프로의 그 옵션을 가지고 들어온다, 이런 부분, 이런 것들도 다 현물주자에 들어간다. 임의적 기재사항, 이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이죠. 회사의 필요에 의해 기재하는 사항인데, 감사이사의 수, 또 총회의 수집 시기, 영업 연도, 수집 시기를 못 박을 것이냐, 총회 뭐 12월 말일을 할 것이냐, 3월 달에 할 것이냐, 이런 건 여기다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정관의 인증. 공증인지 법률사무소라고 있어요. 법률사무소의 공증이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요 인증받지 않은 정관은 무효입니다. 이게 반드시, 그래서 이제 처음에 설립을 할 때는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정관이나 이런 것을 다 그쪽에 위임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일반인들이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법 적용이 어디까지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 생길까봐 초기 단계에서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게끔 처음부터 의뢰하는 경우가 많죠. 주식 발행 사항의 결정. 회사 설립 시 발행 주식의 총수, 이때는 이제 정관 작성 시에 몇 주를 할 것이냐, 이걸 결정을 하고, 주식 발행에 관한 나머지 사항은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우선주, 보통주, 무의결권주와 같은 주식의 종류와 수, 그리고 액면 이상의 주식 발행 시 발행 주식의 수와 금액, 또 설립 형태, 발기 설립 외에 모집 설립, 발기 설립, 발기인의 주식 인수. 발기인은 발행 주식 중 일부를 서면에 의해 인수한다. 서면으로. 구두에 의해서 하는 건 무효예요. 왜 그러냐면은 근거가 남지 않잖아요. 녹음을 해놓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서면으로 누구는 몇 주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받았다는 걸 서면으로 같이 계약을 해서 주고 받아야 됩니다. 발기인이 반드시 이제 한 주 이상을 인수를 해야 되죠. 그리고 인수 시기는 제한이 없으나 주금 납입 전까지 인수해야 됩니다. 근데 요 발기인에 대한 거는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요거는 머릿속에 지워주세요. 이건 의미가 없어요. 여기도 발기인이 자꾸 나오는데 발기인 그렇게 의미가 없는 건데 왜 자꾸 이렇게 발기인이 나오나? 발기인은 주식 서면에 의해 전부 인수하고 지정납입 금융기관에 인수금액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상장 주식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경우에는 발기인이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작은 그 주식 회사에서는 이게 발기인이 사실 필요 없어요. 저도 창업을 해봤지만 발기인 내라는 소리는 그때는 작은 회사라고 이제 없었습니다. 현물 출자하는 경우 납입 기일에 출자 목적의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및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사와 감사의 선임인데 발기인 회의를 개최해서 의결권의 과반수 결의로 선임을 합니다. 이사 3인 이상, 감사 1인 이상인데 요건 의미가 없습니다. 감사 1인 이상. 설립 경과 조사. 이사와 감사는 지체 없이 회사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조사여 발기인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위배가 되어 있으면 다 무효거든.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사는 정관의 현물 출자 등 변태 설립 사항, 상기적 기재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이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관할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 조사를 받도록 한다. 감사인의 선임 신청은 검사인의 선임 신청은 이사 전원의 연서로 하게 돼 있어요. 모집 설립의 경우 주주의 모집 및 주식의 청약. 상법은 주식 청약 청약서 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발기인은 공모, 응모 주주들이 알 수 있도록 주식 청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주식 청약서의 기재사항은 정관의 절차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은 변태적 설립 사항, 회사 설립 개요는 회사 조직의 대강과 청약 조건 등이 여기에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 주식 배정과 인수는 응모한 주식 청약인에게 사전에 정한 방법으로 주식을 배정을 합니다. 그 주식의 인수를 청약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 청약서에 법정 사항을 기재 날인하고 청약 증거금을 첨부해서 발기인에게 지출하여 회사로부터 주식을 배정받으면 됩니다. 주식대금의 납입은 발기인 및 주식인 인수 주식 인수인은 주식 인수 가액 한 주당 금액이죠. 주당 금액을 지정 금융기관에 납입을 합니다. 변태 설립 사항인데 검사인은 정관상의 현물 출자 등 변태 설립 사항과 현물 출자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조사해서 조사 보고서를 법원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조사 보고서 등본을 각 발기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변태 설립 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각 발기인에게 통보가 가능합니다. 변태 설립 사항이 없으면 검사인의 조사가 생략되고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변태 설립 사항은 정관상의 상대적 기재 사항, 발기인이 받을 특별 이익을 정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익 배당이나 신주 인수권에 관한 우선권, 회사의 설비 이용권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현물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리고 또 회사 설립 후
특정인으로부터 특정 재산을 양수할 것을 정한 경우, 회사 설립 비용과 발기인의 보수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창립총회의 개최. 주식 인수인들로 구성되는 설립 회사의 의결 기관입니다. 요건 구성된 총회의 의결.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주식 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 총수의 과반에 해당하는 다수 51% 이상이면 된다 이거죠. 논의사항은 발기인으로부터 보고 수령 및 이사와 감사 등 임원의 선임, 이사 감사 검사인의 조사 보고 수령, 정관의 변경 또는 설립 폐지의 건의. 이게 이제 논의사항이죠.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정하는 거예요. 법인 설립 등기인데 상기 절차가 끝난 후 2주 이내에 이사 전원이 공동으로 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등기소에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을 하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 법인 설립 등기 후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법인 설립 등기 이후에 30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법인 설립 신고를 하면 됩니다. 여기 이제 주식회사 설립 시에 지출 비용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정관의 인증 수수료가 대개 한 자본금 5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6만원, 5천만원 초과했을 경우는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한번 쭉 보시고 큰 의미는 없습니다. 검사인 조사 수수료 뭐 100만원, 뭐 등록세 뭐 자본금의 0.4%, 교육세, 세율은 알 필요가 있죠. 등록세의 20%, 그리고 채권은 자본금의 0.1%, 그리고 공증료, 공증을 해야 되겠죠. 그건 되게 이제 15만 천원 정도, 15만 5천원 정도, 수수료가 한 20만원, 기타 비용이 한 20만원. 요 수수료 요거는 금액이 적건 크건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8장, 9장을 봤는데 8장은 내가 너무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잘 안 되던 부분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은 이제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 꼼꼼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또 막상 사업이 진행이 됐을 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첫째는 뭐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 작성을 하는데 사실은 뭐 회사 설립 시행 단계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어려운 게 없는데 그 사업 계획서 작성 단계에서 많이 걸러줄 게 있어요. 그걸 제대로 걸러주지 못하면은 정말 사업을 시작했을 때 당황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사업계획서의 중요성이 쭉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사업계획서 작성 과정에서 직면한 주요 문제의 해결 아이디어를 획득할 수가 있다. 그래, 이게 왜 잘못됐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해결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 이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 계획 과정에서 검토되고 수립 등으로써 조직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게 돼서 참여 기업의 성과를 증대시킨다.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을 줄여주는 겁니다.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고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을 줄여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또 창업하는 사람이 꼼꼼하게 한번 다시 그 사업에 대해서 진지하게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그런 그 계기점도 되고 다시 마음을 다잡아서 꼭 성공하고야 말겠다는 그런 다짐의 시간도 되는 겁니다. 계획을 세울 때 잘못되게 계획을 세우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잘 성공하는 비즈니스를 위해서 거의 외우다시피 내이고 또 내이고 외우고 또 외우고 해서 자기 것으로 완전히 만들어야 된다. 그랬을 때 어떤 문제에 부닥쳤을 때 바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래서 사업계획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막상 사업을 시작해서 조직하는데도 헌법처럼 거기에 맞게끔 매뉴얼대로 하게 되면은 더 효과적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조직원들이 설립자, 창업자의 의중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대충 뭐 잘하면 돼 이런 게 아니고 판단을 하더라도 우왕좌왕하는 수가 생깁니다.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것도 보면 그래요. 그러한 대유행 질병이 걸려본 적이 별로 없어요. 몇백 년 이내에는 없습니다. 뭐 천연두나 패스트 이외에는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이 창궐했던 게 없어요. 아시아에서는 뭐 사스나 메르스나 이런 것들이 좀 간혹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당황하고 또 자기네들 잘 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까뒤집어 보니까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아시아 지역은 사실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이렇게 보면은 미세먼지도 많고 또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렇죠. 그리고 또 역사적인 사실을 보더라도 봉건 지배 또 뭐 왕정 통치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항명하복 이런 개념들이 큽니다. 그런데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남자들이 군대를 갔다 온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조직적으로 행동하는 지침 뭐 이런 것들이 몸에 좀 익었습니다. 근데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없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는 또 좋은 게 뭐냐면 문맹자가 없어요. 이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쫙 하면 해. 안 하면 옆에서 뭐 감시하고 욕하고 그러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 사업기획서를 작성해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검토하는 것도 평상시에 그러한 매뉴얼을 확실하게 머릿속에 정립해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에 따라서 실행을 하면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꼭 그 사업계획서의 그 중요성을 인지해라 이겁니다. 특히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좀 안 좋게 작성하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창업계의 그 비전과 목표를 담고 있기 때문에 관리자들이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던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전체 종업원으로 하여금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한다. 목표가 이쪽 산인지 저쪽 산인지 모르면 깜깜한 밤중에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목표를 확실하게 정해주고 리더가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에 대한 관심을 유도해서 설득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외부자 자원을 획득에 유리하다. 금융기관이나 이런 쪽도 그렇지만은 신입사원을 뽑을 때도 유능한 사원을 뽑으려면은 비전 있는 회사에 취업을 하고자 하지. 그렇지 않고 별볼이 없는 회사에는 인재들은 들어오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저 중요한 부분 투자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또 이 대외적으로 소득 설득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외부 자원 획득에 유리하다. 이건 필요한 재무 재원 조달을 하는데 아주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은행의 금융권에 대출을 받더라도 어떤 사업계획서 뭐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뭐 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아니면 벤처 투자 기업들 이런 투자 자원을 지원 받을 때도 사업 계획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럴 때 이제 여기도 나와 있듯이 창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동업자는 그렇다 치고, 동업자도 사실은 뭐 처음부터 알고서 시작을 하겠지만은 사업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은행에서도 이쪽에 정확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구나. 그리고 출자자는 즉 투자자란 말이에요. 투자자, 그리고 매입처, 매출처, 이쪽에도 이제 설명을 할 때 상당히 중요하고, 매입처는 뭐냐면 처음에는 현금 주고 사고 현금 주고 팔고 이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달 단위로 끊는다든지 할 때 또 우리한테 납품하는 그 단가 자체를 좋은 회사한테는 싸게 공급을 하고자 합니다. 결제가 좋은 데는. 근데 결제가 불투명한 데는 이자를 좀 많이 붙이죠. 이익금을. 그래서 이익금을 많이 붙이지 않고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조건에 받을 수 있는 거는 회사가 전망 있는 회사라는 걸 어필해 줘야 돼요. 어필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신뢰를 갖고 투자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서 이 사업 계획서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매출처도 왜 중요하냐면 금융업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걸 만들어서 어떻게 팝니까? 소비자가 누굽니까? 그 소비자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사업의 전망도를 판단하는데도 중요한 자료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그런 지원을 얻기 위해서 또 투자 심사를 위한 판단 자료로 또 활용하고자 할 때 중요한 겁니다. 이때는 저 사업 아이디어나 또 업계의 동향, 수요 예측, 경쟁 상태, 뭐 이런 것들도 여기에 삽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경쟁 상태는 뭐 대기업과의 경쟁인지, 뭐 아니면은 중소기업 간의 경쟁인지, 또 경쟁이 치열한 시장인지.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라는 것은 진입 장벽이 낮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그 사업일 수도 있어요. 아이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지 않은 상태가 특화되어 있는 그런 업종이다. 이런 판단을 하기에 좀 좋죠. 경영진의 경영 능력을 정보에 포함을 시키는데, 사실은 경영진의 능력에 따라서 그 회사가 얼마나 성장할 것인지 경영진의 그릇에 따라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밥상 위에 그 그릇이 쭉 있잖아요. 그릇이 쭉 있는데 어느 그릇에는 또 밥공기로 쓰고, 어느 그릇에는 국그릇으로 쓰고, 어느 그릇은 뭐 이 간장 종지 아니면 고추장 종지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거는 조그만 컵에다가 물을 한 바켓을 붓더라도 남는 거는 물 한 컵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이 경영진의 경영 능력이 얼마만큼의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외부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아니면 투자자들을 흡수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중요하다. 그리고 대외 연결 능력도 그 경영진의 능력에 따라서 많이 변한다. 요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업 계획서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순서를 보면은 그 사업 계획서의 순서는 기본 방향을 우선 설정을 해야 되겠죠.
기본 목표와 방향의 명확성, 이게 참 그 우리가 총을 쏠 때도 한쪽 눈을 감듯이 아주 명확해야 돼요. 명확해야지 흐리멍텅해서는 안 된다. 이 일인지 저일인지 아군인지 적군인지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은 그곳에 도달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계획서 작성 수립 시에 이제 일정과 내용, 공정표. 공정표는 진도를 나가는 데 있어서 공정표를 작성해 가지고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는 세부적인 그 정확도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공정표, 일정표라는 거는 며칠 날에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해서 진도를 나가겠다. 이걸 그날 목표를 세우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도 세부적으로 또 목표 접근하는데 용이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책임자. 특히 우리나라는 책임자를 임명해 놓으면은 잘해요. 누구 책임하에. 그 사람 완장 채워놓으면 다 잘하게 돼 있어요. 완장 채워놨는데도 잘 못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완장 채워놓으면 그만큼 관심을 더 갖게 되고 또 자기의 능력 이상으로 발휘하려고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많이 쓰죠. 그러다 보면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관련 자료 및 첨부 서류를 수집하는데 이건 정보를 많이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많이 알아야 그릇도 키울 수가 있죠. 요 뒤에 거는 뭐 아까 한 대로 뭐 소정의 양식에 맞게끔 해줘야 되고 관가나 이런 데 가보면은 아직도 그 전에 비해서는 많이 서비스가 개선이 됐는데 아직도 이렇게 보면은 좀 인허가 사항 이때는 참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허가 사항이 아니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해주는 쪽에 이 공공에서는 서비스 개선이 많이 됐는데 인허가 이거는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조금만 잘못돼도 도와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트집 잡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트집을 안 잡히기 위해서는 거기에 양식에 맞게끔 해줘야 된다. 또 이쁘게 편집돼야 되고 계약서 그 사업 계획서에는 한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요약해서 간단하게 해주는 거하고 또 자세하게 하는 거하고 또 자기네 회사 내에서 활용할 지침서로 마련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외부에 설득할 때는 되게 요약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너무 길면은 안 돼. 그리고 너무 구체적이면은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한 10에서 15페이지 했는데 한 20페이지 정도, 15에서 20페이지 정도. 뭐 글씨 개체 수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설명하는 시간도 한 20분을 초과하면은 초점이 좀 흐려집니다. 그래서 한 20분 정도에 발표할 수 있는 분량 정도가 딱 맞습니다. 제일 좋은 건 15분이에요. 15분 동안 집중력 있게 집중할 수가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그러죠. 그 지금 요거 하는 건 이 복습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좀 개괄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거 다 아까 설명드린 겁니다. 예, 업체션 뭐 사업계획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예시가 지금 돼 있는데 뭐 사업 계획이라든가 조직표 또 기술 현황 생산 및 시설 현황 그리고 시장성 및 판매 전망 뭐 몇 번을 되새김해도 잘못해서 빠진 경우가 있으니까 요거는 잘 여러 번 해서 실수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요것도 이제 기업체 현황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여기 개인 기업하고 법인 기업이 있는데, 법인 기업에는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창업 단계에서는 개인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프랜차이즈가 됐든 아니면은 자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독자적으로 점포를 내든 또 공장을 내든 간에 아니면 서비스업에 시작을 하든 간에 개인 단독 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처음에는 그렇게 다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경영 이익을 축적을 해 가면서 회사 규모도 커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중점을 둬야 될 부분들은 뭐 여기 뭐 한명회사나 뭐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보다도 개인 기업을 설립할 때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실행하는 거, 이쪽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몰라도 사실 뭐 사업 시작하려고 맘먹었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업을 창업하기 위해서 한 8년 정도를 제가 계획을 했던 사람입니다. 뭐 작은 회사가 아니고 제조업을 바탕으로 해서 B2B 비즈니스를 실행하는 그런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거기에는 뭐 제조회사를 비롯해서 무역회사까지 겸하는 그런 종합상사처럼 하려고 계획했던 것이기 때문에 한 8년 정도를 공을 들였습니다. 8년 정도 했던 거는 뭐냐면은 일단 나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런 명제가 있었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직장 생활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 내가 갖춰져 있던 게 이제 기술인데 기술 이외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필요한 부분, 첫 번째가 돈이겠죠. 투자 자금, 설립 자금이 필요할 것이고, 그 뒤에 내가 만드는 제품을 어떻게 팔 것인가가 또 중요할 거란 말이에요. 영업망이 또 필요하겠다. 그래서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다가 영업으로 강력하게 주장해서 영업으로 왔습니다. 영업으로 와서 몇 년 하다가 또 무역회사, 외국인 회사로 제가 좀 스카우트해서 갔어요. 그래서 무역업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창업자는 그 방면에 대해서는 아주 만능인이 돼줘야 돼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직접적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은 법을 몰라서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고, 근데 법을 몰라서 낭패 보는 경우는 좀 적습니다. 적은데 이제 경영 기법이라든지 이런 걸 부지런하게 일만 한다고 해서 사업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부지런하게 하는 것은 기본이고, 효율적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항상 그렇잖아요. 경영이라는 것이 희소한 자원을, 부족한 자원이지, 항상 부족합니다. 희소한 자원을 적절히 배분해서 최고의 성과를, 효율을 거두는 것이 이제 경영 경제의 기본 및 바탕이다 이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내가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IMF 때 어렵게 설립을 한 적이 있고, 보면은 요즘 한명회사, 합자회사라고 얘기하는 데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유한회사도 별로 없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한회사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중국에 그런 회사가 많습니다. 중국 말로는 유한 꿍수 그런데, 꿍수가 공사라는 얘기예요. 공사나 회사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꿍수. 근데 이제 유한회사는 그 지역별로 그 지역의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만들어진 회사들이죠. 그건 이제 공산주의 사회다 보니까 집단 농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집단 농장에서 나오는 것은 경영해서 거기서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한 30여 년 전만 해도, 20여 년 전만 해도 거기에는
상린 기업이라고 많았어요. 그게 이제 유한 회사인데, 상린 기업은 뭐냐면 어떤 집단 회사 동네가 있으면은, 동네가 우리처럼 뭐 한 동네 두 동네가 아니고 그 지역이 있어요. 지역이 있으면은 뭐몇 동네가 이렇게 결합해 가지고 되게 그쪽에 이제 집성촌이 많아서 뭐 황가촌 뭐 사가촌 뭐 이렇게 성씨를 딴 그 촌들이 있어요. 그 성씨를 딴 촌들이 있는데 그 지역엔 되게 그 성씨들이 많이 사는 집성촌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는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 양계장이 있고, 그러면 또 옆에 저기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염소도 기르면 염소 사육장도 있어야 되고, 염소 사육장이 있으면 그 가죽을 벗겨서 만드는 가죽 공장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사료 공장도 있어야 될 것이고, 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면 한 20여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죽 양을 기르다 보니까, 사냥을 기르다 보니까 상양 가죽이 나오게 되죠. 고기는 먹고, 예, 가죽이 나오면 그거를 딴 데 팔기보다는 가공해서 팔면은 그 이윤을 더 극대화시킬 수가 있으니까 부가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아, 거기다 양가죽 공장을, 그 사냥가죽 공장을 차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공장은 뭐 그 집단 농장에서 하는 벽돌 찍어가지고 그 바탕을 올리고, 천정은 뭐 대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석가를 해서 아주 허접합니다. 허접하게 해놓고 공간이 많다 보니까 그 공간은 또 우리나라에서 간 그 봉제 회사들이 그쪽 지출을 많이 했습니다. 그쪽에서 가죽 원단을 사오다 보니까 원단 사오는 김에 그 사이에 한 단계 더해서 봉제까지 해오자, 뭐 이런 그 후방산업, 전방산업 이런 쪽으로 이제 진출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했던 부분들이 많은데, 그게 이제 사회주의에서 특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 유한 회사, 유한 회사가 많고, 한명 회사는 옛날에 이제 버스 회사 같은 경우가 좀 많았는데 몇 명이 얼려가지고 한다고 그랬죠. 얼려가지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합작 회사도 그렇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개인 기업을 처음에 시작을 할 텐데, 제가 보기에 앞으로 직장 생활보다는 여러분들이 30대 뭐 이렇게 되면은 직장 생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기 사업을 하는 게 훨씬 좋을 것이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인구가 이제 고령화되고 한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년퇴직 한다고 하더라도 60세에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그로부터 한 30년을 또 살아야 돼. 30년을 사는데 경제활동을 30년 동안 못하더라도 적어도 10년, 20년은 10년 이상은 해야 돼요. 한 15년 정도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15년 정도를 나이 먹은 사람을 쓰는 회사가 없어요. 그 자기 개인 그 사업 주면은 계속 할 수 있잖아요. 계속 할 수 있고 또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30대 좀 지나면은 모두들 그 사업해서 사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런 사회가 들어올 겁니다. 지금 보면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재택근무하고 또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기회가 더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창업하기도 훨씬 좋아질 거고,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까지는 어떤 집단적으로 모여서 일을 처리하고 회의하고 이랬던 것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인터넷이나 이런 매체를 활용해서 하는 그 형태가 더 많아질 거예요. 회의도 이제 직접 그 만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줌이나 이런 거를 활용해서 화상 회의로 대체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많은 게 아니라 아마 그렇게 갈 거예요. 그렇게 가지 않으면은 경쟁력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 도로에 운전하고 갈 이유도 없고, 또 어디 이동할 때도 뭐 이 AR 이용한 그 이 자율주행 차 같은 경우에 뒤에서 뭐 서류 봐가면서 입력만 시키면, 지금 내비게이션처럼 좌표만 입력시키면 알아서 지가 찾아가는 그런 시대가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이런 패러다임이 좀 많이 바뀔 것이고, 그 패러다임 바뀌는 것이 이번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훨씬 더 빨리 앞당겨질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하는 사람만이 이 성공을 쟁취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을 직접 개개인별로 만나보지 못해서 성향이 어떤지 이런 걸 잘 몰라서 지금 지도를 못 해주겠는데, 앞으로 수주 수일 내에 만나게 되면은 상담하여 가면서 앞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을까 같이 고민해 가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시간은 지금 어느 정도 좀 커버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상당히 좀 불편할 것이고 저 또한 많이 불편합니다. 또 시간을 이렇게 딱 지켜야 되는 경우도 있고, 며칠 전에는 목소리가 너무 작다고 그래서 지금 마이크도 하나 사왔어요. 마이크도 사오고, 또 이게 계속 이 사이버 대학이나 방송통신대학이나 이런 것처럼 이걸 해서 몇 년 동안 또 울겨 먹고 이렇게 사용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거다 보니까 지난주에 벌써 끝났어야 되거든요. 지난주에 끝났어야 되는데 끝나지를 못하고 좀 다음 주까지, 이번 주까지 연결이 됐는데 이번 주 뒤에 또 어떻게 연기가 될지도 몰라요. 또 출석 수업을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될지 장담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잠잠해 가지만은 그래도 외부에서 유입된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큽니다. 시간만 남으면 자꾸 코로나 얘기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은 초기 단계에서는 사실 동영상으로 해가지고 참 멋있게 찍어보려고 애도 많이 썼는데 그게 용량이 크다 보니까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첫 단계에서 1차 시에 올린 거는 좀 늦게 올렸고, 그런 미안한 빚도 여러분들에게 졌습니다. 고의는 아닐지라도 상당히 좀 죄송스럽고, 그런 부분은 같이 수업을 하면서 만나서 수업을 하면서 보답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한 3시간째 같이 이렇게 계속해서 떠들다 보니까 목도 좀 잠기고 상당히 좀 좋지는 않아요, 상태가. 그래서 하여튼 이 다음에 창업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지도 편달도 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보다시피 개인기업이 원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절대적이다. 그리고 또 주식회사에서도 아까 여기 설명된 바와 같이 설명된 거 마치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돼요. 여기 보면은 대충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이 5천만 원이 한도 이런 거는 틀린 오답이기 때문에 이 다음에 시험을 보더라도 시험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런 거는 필요 없는 부분은 다 뺄 겁니다. 빼고 시험 보기 전에 제가 대략적으로 요점 정리를 해서 그 범위 내에서 나올 수 있게끔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성적을 받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것만 아는 게 좋지, 또 지역적으로 명확해야 되거든요. 명확하고 목표가 명확해야 되고 또 근거가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노력을 해서 여러분과 오랫동안 같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노력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장시간 동안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아무쪼록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기를 희망하고 기도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충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